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이 권리 분석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권리 분석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권리 분석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필요로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망치부터 각종의 연장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민법이 됩니다. 즉 민법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다. 그 권리 분석에 필요한 모든 이론들이 전부 다 민법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민법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 아니하고도 일정한 경험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물론 이제 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론을 기반으로 한 현장 경험을 갖는 것과 이론 없이 현장 경험만으로 지식을 쌓는 것은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논리체계에 따라서 이 강좌를 수강하시면은 어떠한 위험에 빠지지 않는 정확한 권리 분석 이론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법은 상당히 방대한 양인데 그 민법 이론 전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민법 가운데서 특히 이 물권 변동의 법리 그리고 물권의 어떤 성립과 효력, 이 물권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물권법에 관한 일부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채권 추심의 법리를 정리합니다. 이 채권은 어떤 법리에 따라서 추심되는 것이냐, 이 경매 시장이 형성되는 것도 이 채권 추심 과정을 통해서 경매 시장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기술적인 방법으로 대의변제 제도 이런 것도 좀 지식을 필요로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기본적인 임대차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법상의 임대차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 이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특별법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절차는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자, 이 일반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즉 민법 지식이 없는 사람도 경매 법정을 몇 번 왕복해서 갔다 오게 되면은 이 경매 절차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경매 서식을, 필요한 서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권리 분석에 필요한 민법 이론은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것을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권리 분석에 필요한 민법 이론을 기본으로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위험 회피를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 분석은 이 경매 시장에서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도 권리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상대방과 사인 대 사인 간의 관계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다고 할 때 그 부동산 소유권을 내가 아무런 하자 없이 법률상 정확하게 취득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권리 분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산 물건의 거래를 잘못했다. 그럼 그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의 어떤 침해에서 손해가 생길 수도 있죠. 동산 물건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범위 내에서 손해나 손실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동산은 통상적으로 고가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 거래를 한번 까딱 잘못하게 되면은 거기서 생기는 손해나 손실은 그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동산 경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이에 관한 지식을 알아두면은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재산권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서 민법에 관한 지식으로서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실체법입니다.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을 얘기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민법전이 총 5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5개의 편의 제목이 그 권리를 편 제목으로 하고 있죠.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 그럴 때 이제 그것을 우리는 강학상으로 보통 물권편이라고 하지 않고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통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권과 채권이란 권리는 재산적 이익을 항의하는 권리입니다.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친족권과 상속권은 우리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가족권이라고 하지요. 재산권으로서 물권과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권은 뭐고 채권은 뭐야?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물권은 이거고 채권은 이거야 라고 통상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일반적 법적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겠지요. 자, 이 물권과 채권이라는 두 개의 권리를 가장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첫 번째, 물권은 물건에 대해서 가진 권리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권리는 물권입니다. 그러니까 물권이 대상이 되는 것은 물건인 거죠. 채권은 사람에 대해서 가진 권리다. 사람에 대해서 가진 권리,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학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정의를 한다면은 물권은 물건을 지배해서 생기는 이익을 누리는 권리 이렇게 됩니다. 내가 물건을 지배해, 그 물건을 사용해, 사용이익을 얻어, 그 물건으로부터 어떤 수익을 얻어, 물건에서 과실을 수취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물권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지배해서 그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누리는 권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은 어떻게 되냐?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했는데 사람 중에서 특히 이 채무자에 대해서 가진 권리입니다.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야, 채무자야, 채무 이행 행위를 해줘 하고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이 됩니다. 이 물건은 그 물건을 누가 침해하지 않는 이상은 그 물건이 혼자서 딴짓 안 하니까 내가 지배해서 사용하고 행사하면 되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데 채권은 채무자의 채무 이행 행위를 통해서 실현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변제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속썩기 시작하는 거죠. 채권이 보다 골치 아픈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권과 채권은 두 개의 권리를 서로 대비시켰을 때 상대적으로 대비해서 나타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물권법 교과서에서는 물권의 성질, 채권법 교과서에서는 채권의 성질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만 이걸 정확하게 부제를 붙인다면 그 타이틀을 물권의 성질하고서 채권과의 대비해서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또 채권법 교과서에 있는 채권의 성질도 채권 자체의 성질이 아니고 물권과의 대비해서 나타나는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을 대비시켰을 때 양자는 대비해서 어떤 성질을 갖느냐? 물권은 절대성을 갖는다. 이 절대성은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하고 행사하고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이 물권의 절대성입니다. 채권은 상대성을 갖는다. 채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행사하고 실현할 수 있다. 자, 지금 이런 물권의 절대성과 이 채권의 상대성은 이 권리 분석을 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 개념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 머릿속에 하나의 지식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권의 절대성 무엇을 말한다? 누구에게나 그 물권을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고
실현할 수 있다. 채권은 누구에 대해서만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재하고 행사하고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물권의 절대성과 상대성입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100만 원의 금전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습니다. 채권을 실현해야지. 근데 채무자 A에게 가지 않고 길거리로 나갑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잡습니다. 형씨, 뭐요? 100만 원 이행하시오. 무슨 얘기요? 내가 100만 원의 금전 채권자인데 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서 이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지나가던 모든 사람이 채권자셨군요 하고서 100만 원을 꺼내서 이행을 하느냐? 아니죠. 맛을 볼 겁니다. 맛을 보고 사람이 별로 맛도 안 간 것 같은데 별 희한한 사람 다 봤네 하고 무시하고 가지요. 이렇게 채권은 아무에게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바로 특정의 A라는 채무자에게만 주장 행사할 수 있는 상대성을 가진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반면에 물권은 제가 이 물건에 어떤 소유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 A에게도 야 이거 내 물건이야, B에게도 이거 내 물건이야, C에게도 이게 내 소유 물건이야 하면 A, B, C 아무도 할 말 없습니다. 내 거니까. 바로 이것이 물권의 절대성이란 거죠. 잊지 마십시오. 물권은 절대성이 있고 채권은 상대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권은 이제 또 배타성이 있어요. 물권은 하나의 물건에 이제 물권이 성립한 이후에 다른 내용의 물건이 또는 동일 내용의 물건이 또다시 뒤에 성립한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냥 배제시킵니다. 배제시키고 어떻게 하느냐? 우선순위, 서열을 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립한 물건이 가장 우선하고 뒤에 성립한 물건이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여러 개의 물건이 내용상 병존 가능한 물건이 성립했다고 하면은 그 물건 간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일 센 물건, 그 다음 두 번째 센 물건, 세 번째 센 물건, 제일 꼴등 물건, 그 뒤에 또 다른 물건이 성립하면은 그럼 당연히 그건 더 밑이 되는 거죠. 근데 한 개의 물건에 소유권이 두 개일 수는 없죠. 이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데 이 다른 소유권이 또 성립한다. 이건 아예 배제시켜서 이건 성립할 수 없고 병존 가능한 물건이 성립했을 때는 서로 간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요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비배타성,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채권은 다 친구입니다. 어떤 채권이 성립했는데 또 다른 채권이 성립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배제시키지 않고 반갑다 친구야 바로 어깨 동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배타성에 의해서 배타성에 의해서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선적 효력은 어떻게 나타난다? 성립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먼저 성립한 물건이 뒤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에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나타납니다. 먼저 성립한 채권이든 나중에 성립한 채권이든 모두 동등하다. 자, 이제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권은 절대성이 있어서 누구에나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은 상대성에 의해서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이 물권은 배타성이 있어서 우선적 효력이 나타나고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선적 효력이 있는 물건과 우선적 효력이 없는 채권이 서로 만나면 뭐가 우선한다? 당연히 우선적 효력이 있는 물건이 우선한다 이렇게 됩니다. 채권이 먼저 성립했어. 근데 뒤에 물건이 성립했어. 해도 물건이 이 먼저 성립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우리는 요 기본적인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고 뒤에서 다음 3강에서는 이것이 구체적 법률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은 추상적으로 정리됐지만 명확하게 개념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2강을 마칩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은 이 강좌 전체를 무료로 계속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수강 순서는 1강, 2강, 3강 순서대로 될 때 처음부터 순서대로 수강하시는 것이 논리 체계상 정확한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2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